안녕하십니까?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. 옛 거장들은 자신들의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을까요? 명작을 감상하는 즐거움과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, 과학, 미술을 만나다. TV 특강 이번 주 이 주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카이스트 원광현 교수님 모시고 과학의 입장에서 본 미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명화 속에서 과학을 읽는다. 당대 최고의 기술과 미술의 만남, 과학, 미술을 만나다. 13세기 후 교회와 봉건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인간과 고대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시작된다. 이렇게 해서 탄생된 르네상스.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, 16세기까지 유럽 전역에 퍼진 르네상스 미술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자. 항상 우리가 그 예술을 얘기할 때 꼭 과학 때문에 뭐 예술이 바뀌었다,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. 다만 분명히 과학 혹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또 분명히 또 예술의 영향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우선 그냥 쉽게 아주 좀 멀리 좀 시점을 바꿔가지고 한번 석기 시대 때 한번 가보죠. 뭐 석기시대 때는 누구나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오늘날 그 남아있는 그 동굴 벽화를 보면은 분명히 어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좀 재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것을 좀 남기고 싶었던 욕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따라서 오늘 그 동굴 벽화부터 얘기 시작할 텐데 동굴 벽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사실 없죠. 그 웬만한 그 동굴 벽화는 우리 그 인류 그 문화유산으로 그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사실 어렵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처음 그 발견한 그 사람은 그냥 깜짝 놀랐다 그래요. 그냥 그 횃불을 비춰보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,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었죠.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약간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기술 가지고도 엄청난 표현력이 좋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염료를 추출을 해야 되고 또 그 염료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벽에다 그려야 되잖아요. 그럼 그건 예술 과학을 떠나서 상당한 기술이라고 봐집니다. 그래서 염료를 어떻게 추출하는가?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 그 당시에 어떤 화학 염료는 없었을 테니까 자연에서 여기저기서 뽑았었겠죠.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이 이렇게 검정 계열, 이제 숯 태운 걸로 하면 되니까 약간 더 푸른기가 나는 것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염료로 썼을 것이고, 또 이 붉은 계열, 또 갈색 계열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토양에서 또는 광물질에서 이제 뽑아서 그러한 염료로 활용을 했습니다. 근데 그것을 또 이제 으깨어 가지고 바르는 것도 또 상당한 또 기술인데, 이 페인팅 기술도 기본적으로 추출한 염료들을 적절히 지방하고 섞어 가지고 뭐 지방이라 그래봤자 아마 동물성 지방이 제일 아마 구하기 쉬웠을 테이고, 적절히 섞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직접 바르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응고를 시켜가지고 좀 비교적 딱딱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하면 이제 크레용이 되겠죠. 크레용 같은 걸 만들어서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석기 시대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메소포타미아, 또 그다음 이집트, 또 뭐 그리스, 그다음 시대가 어디가 나오죠? 그다음 로마, 또 비잔틴, 또 이제 더 로마네스크, 중세,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술들이 활용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베를린 어느 미술관에서 찍은 이제 사진인데,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당시의 유적을 아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더라고요. 이제 보면은 굉장히
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했던 것 같아요. 그 디테일, 그다음에 또 선의 아름다움, 또 이 표시하려고 하는 것도 거의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그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. 과학 발전이 미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? 불에 구워 착색한 이집트 시대 밀랍화. 자연석으로 역동적인 균형물을 이룬 고대 그리스 조각상. 석회와 수채를 활용 투박함을 살린 로마 시대의 프레스코 벽화. 여러 색깔의 유리나 돌 등을 붙인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. 색유리 등을 활용한 중세 시대의 스테인드 글라스. 그리고 유화와 황금 비율의 적극적인 활용은 르네상스 미술을 꽃 피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. 르네상스 들어가기 전에 그 유화 기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. 실제로 유화 기술을 그 처음 그 만들어낸 사람은 아마도 그 미술사에 보시면은 이 사람 얀 반 아이크라고 그 미술사 책에는 있을 거예요. 근데 실제로 그 유화는 얀 반 아이크보다 훨씬 이전에 그 개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미 뭐 8세기, 9세기, 10세기 경에 이미 유화 기술은 존재했다. 일부 제한적이지만 사용이 됐다. 그리고 그것이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처음에 그 시도가 되고 그것이 점차 흘러가지고 그 르네상스 전기 때 그 유럽에 왔다 하는 그런 그 이론도 있습니다. 다만 얀 반 아이크가 뭐 유화의 발명자로 이제 자꾸 그 거론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그 사람이 그린 기법이 전통적인 또 그 당시까지의 유화 기법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넘어서 예전에는 그 그림을 그릴 때 한 겹을 그리고 그다음에 좀 마른 다음에 또 한 겹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그 원래 그렸던 것이 마르기 전에 계속해서 덧칠 해내는 굉장히 그 독창적인 방법을 구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정교한 그림을 그려냈다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이 그림은 얀 반 아이크의 이것도 재단화입니다. 뭐 그 당시에 아마 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재단화를 주로 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얀 반 아이크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몸값이 굉장히 나가는 그 화가였고 보통 화가들은 그림 한 장 그리면 이제 돈 받고 이제 했는데 얀 반 아이크는 거의 연봉제로 이제 계약을 하고 또 그림 그렸을 때 또 인센티브까지 받는 굉장히 그 스타 화가였다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. 얀 반 아이크의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그림이죠.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 그림은 역시 미술사에도 굉장히 그 많이 나오는데 뭐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해석에 의하면은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결혼 기념 사진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 그림이 그 유화의 아주 그 최고의 표현력을 그 표현한 예로서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요 가운데 요 볼록 거울이 있죠. 가운데 보시면 그 볼록 거울이 굉장히 관심이 가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볼록 거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. 그걸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그 여기 있다.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서명을 한 꼴이 됩니다. 그 전까지는 작가라는 그 위상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 작품 만든 다음에 뭐 사인한다. 그거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때 이제 비로소 어떤 작가라는 어떤 그 개별성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또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? 이 두 사람, 신랑 신부가 보이고 그 뒤쪽으로 누가 보이죠? 실제 그 시점에서 본 얀 반 아이크가 보이죠. 그러니까 보면은 거울 하나로서 이 그리려고 하는 공간을 다 압축해서 집어넣었어요.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볼록 거울을 사용했죠. 볼록 거울은 광학적으로 볼 때 이 그 큰 세계를 그 3차원 공간을 축소시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굉장히 그 창의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. 따라서 기념사진이면서 어떻습니까? 하나의 증명사진이 되죠. 거기에 분명히 증인이 있었고 증인이